일본은 이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 지자체가 사람 살기 적합한 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겠죠. 동네마다 파출소 하나씩 놔드려야 되고 우체국도 놔둬야 되고 사회 인프라망을 갖춰드려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럼 인구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 넓은 범위를 관리한다는 건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도시의 범주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러면 집값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시는데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거나 질문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부동산들의 그 어떤 상황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특히 군 단위, 일반 시 단위, 광역시 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외국 사례들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가져온 게 바로 일본의 지방에 있는 군소도시의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지방도시에 관심을 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먼저 지역 소멸을 먼저 걸어갔던 국가잖아요. 저출산 고령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지방 부동산의 흐름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그 뭐랄까 시사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구 감소는 뭐 그렇다 치고 지역 소멸도 우리보다 먼저 온 게 확실히 드러나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일본은 이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자체를 온전히 그 지자체가 사람 살기 적합한 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파출소 하나씩 놔드려야 되고 우체국도 놔둬야 되고 뭐 시중은행이 거기 상업성 없어서 시중은행 지점 안 개설한 곳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주로 협동조합들 농협이나 이런 데서 또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뭔가 이런 사회 인프라망을 갖춰드려야 되는데 근데 도시라는 게요. 그동안 진화가 항상 어떤 형태로 되어 왔었냐면 계속 확산이 돼요. 확장이 되고. 도시가. 어느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다가 그쪽 지역에 사람들 꽉 차서 살게 되면 약간 외곽 지역에 그 도시와 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옆으로 넓어지잖아요. 옆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 국가 입장에선 관리하기가 너무 관리해야 될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니 그냥 그 관리하는 범위가 넓더라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구의 상당 부분이 우리로 따지면 수도권, 즉 도쿄권에 몰려 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게 지방인데 그럼 인구 밀도가 낮은 상태에서 그 넓은 범위를 관리한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여되는 재정 투여가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일본도 세수가 부족하고 국가 재정도 걱정인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 이 도시의 범주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떤 식으로요? 거주를 유도하는 지역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거주 유도 지역을 설정한다고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기 위해서 여기 은평구와 우리 방송국이 있는 마포구 요 두 군데를 뭐 하나 무슨 MBC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MBC시는 은평구랑 마포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MBC라는 이 시에서는 더 이상 이 두 개 구를 운영하는 게 우리 지방 세수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A구, B구로 할까요? 우리? A구, B구로 할까요? 그게 낫겠네요. 그래서 A구, B구 중에 한 구를
잠정적으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관리를 아예 하지 않겠다. 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두 지역에 예. 건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허가를 차등을 둬요. 예를 들어서 자 저희는 A구만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더 관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A구에서는 뭔가 신규로 뭐 사업을 하겠다,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그냥 국가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국가가 허락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냥 유도하는 거죠.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 관리 안 하겠다라는 지역은 일단 국가가 공적 자금으로 거기가 잘 살 수 있는 동네를 유지하는 노력도 덜 하고요. 네.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국가가 그쪽 지역은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여기에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있죠. 그걸 강제로 무조건 뭐 사람 들어가지고 옮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앞으로 잠정적으로 관리 안 하겠다라고 선택했던 그 지역은 신축으로 건물을 올리려고 해도 국가에 꼭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제가 증축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증축해야 될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예. 신축을 여기다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건지 국가가 확인해서 정확히 말하면 지자체죠. 네. 아 여기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라고 웬만하면 못하게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 살도록 유도하는 걸 지금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제도들이 이미 도입돼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지역 뭐 특히 군소도시 이쪽의 부동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 군소 도시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이제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아요. 예. 먼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러면 집값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시는데 요거부터 먼저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속 유지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지역과 네.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눴을 때 네.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아예 신축을 제대로 올리거나 우리로 따지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죠. 네. 거의 전개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거래 절벽이 일단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누구 살겠다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여기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덜 하겠다라고 선언한 곳에 누가 거기에 저 집 살게요. 거기 땅 살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단어일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속적인 가격 하락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유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고. 네. 예. 거주 유도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소멸해가는 쪽으로 가면서 부동산 네. 가격도 하락하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또 궁금증 하나가 드는데요. 네. A구와 B구를 거주 유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을 하려고 할 때 네. 주민들은 이게 의견이 분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IC 하나 들어선 곳에도 막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예, 그거에 따라서 또 지역 간의 그 갈등도 생겨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국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뭐 의견을 듣거나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인구 분포 이런 것들만 뭐 고려를 하는 겁니까? 아,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이걸 결정하지는 않아요. 못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랬다가는 사실 그게 제대로 결정이 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입안하기로 결정된 그 당시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같이 공표했어요. 예. 여기는 인구 유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인구 유출이 너무 많이 된 지역입니다. 통계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인구였고요. 예. 그 다음에는 여타 이제 사회 인프라망.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정책을 시도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저히 이제 예산상 이걸 다 우리가 관리 못합니다잖아요. 네. 그런데 인프라도 없는 지역에다가 새로 모든 인프라를 다시 조성하는 건
뭐야 돈 없어서 이거 한다면서 돈을 거기다 왜 써? 이 소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이 복지시설, 그다음에 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이 가장 최신으로 그래도 인프라망이 투자된 지역인지 아닌지를 예.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이 거주 유도 지역의 가장 영순위로 했던 게 뭐냐면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저는 뭐 한국이 안 그러길 바랍니다만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우리도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서울과 수도권 과밀 현상이 계속된다면 네.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늘 그거 하잖아요. 외국의 정책 사례 벤치마킹해서 우리화해서 우리가 또 시도해보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꼭 왜 외국 걸 벤치마킹하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외국이 한번 해본 거를 우리가 따라하면요 한 가지 장점이 있죠. 부작용이 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고 그쪽에서 그렇죠. 본 부작용을 우리가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도 일부 있는데요. 그럼 일본에서 거주 유도 지역을 그 결정할 때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 하면 네. 1순위가 네. 철도역으로부터 1km 이내. 아, 역세권이군요. 네. 예. 또는 광역버스 정류장으로부터 300m 범위. 요게 제일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러니 결국 교통망인 거죠. 네. 다른 나고야권이라든가 오사카권이라든가 도쿄권으로 왔다 갔다 넘나들 수 있는 그 권역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거는 뭐 사람이 오가는 것뿐만 아니라 물류가 오가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교통망이라는 것은. 네.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를 자연스럽게 제가 더 설명할 거가 생각났는데 예. 거주 유도 지역 말고요. 네. 도시 기능 유도 구역이라는 것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기능 유도 지역. 예. 쉽게 말해 도시기능 유도라는 것은 예. 도시의 기능, 예를 들어서 의료, 복지, 상업, 뭐 그 밖에 다른 문화시설 등 이런 도시가 갖춰야 될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가 결국 이 도시 기능을 어디에서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어디에까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드릴 건지를 같이 발표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 유도 지역하고 도시 기능 유도 구역이 분리되어 있을까요? 같이 있을까요? 저는 비슷하게 작동할 것 같아요. 그럼요. 내 사는 집 앞에 뭐 병원 있어야 되고 또 상가 있어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도시기능 유도 구역이라는 것도 거주 유도 구역과 같은 지역 내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예. 따라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어떤 회사가 주사무소 사무실을 어디로 해서 뭐 지자체 저 회사 차리려고 합니다. 가게 내려고 합니다라고 신청하려고 할 때 네. 우리 거주유도 지역이 아닌 곳에 뭔가 가게 차리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이제 슬슬 권고하죠. 거기 차리지 마시고 이쪽 안으로 들어와서 차리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고하는 걸 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모두 그러면 이 도시기능 유도 구역의 모든 상권을 거기에다 다 놓는 거냐? 아닙니다. 이걸 일본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5,000명 이하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들, 네. 본인들이 이거는 저희가 살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역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찻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도 허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까지 살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 사람들 식사할 수 있는 가게조차 다 뺏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 어떻게 보면 상권이 동네 주민들 몇백 명, 몇십 명 또는 몇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들은 거기에서 하겠다고 해도 허용을 해주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식당. 네. 예. 그런데 약간 중대형 쇼핑몰이라든가 네네. 사설 박물관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 같은 거요. 네. 그거를 거주 유도 지역이 아닌 지역에다가 개설을 체인점을 내겠다 하면 지자체와 국가가서 그러지 마시고 이쪽에 하셔라 하고 네. 거기다 개설하면 불법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야박하게 했다가는 또 국민들이 난리 나죠. 예. 하지만 권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상당히 거주 유도 지역 안으로 유도하면서 예. 최대한 사람들이 빨리끔 이쪽 거주 유도 지역에 와서 이주해서 살도록 만들고 있는 걸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불편을 되겠습니다. 감수하도록 하는 거죠. 네. 예. 그럼 거주 유도 지역, 도시 기능 유도 지역 이 네. 두 가지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네.
주택도 그렇고 뭐 상가들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지금 하락하는 추세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딱 하나 이들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오, 물류 관련한 설비입니다. 아 물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온전한 도시 기능을 독자적으로 못하는 일종의 커뮤니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계속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대안으로 찾아낸 수단은 그냥 말 그대로 온라인 쇼핑이나 전화로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외부에 의존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류망을 거기에 제공해 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류와 관련된 인프라, 뭐 창고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멸 지역에서 어떤 기업들이 와서 이 근처에 저희가 물류 창고 하나 써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 근처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뭐 8군데에 저희가 뭐 배송할 때 간간히 쓰려고요. 이런 수요들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류 쪽에서는 오히려 뭐 지가 상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름대로 가격이 견실이 유지되는 곳들이 있는데 유지되는 곳. 예. 그쪽 지역의 상가 또는 오피스 그다음에 주택 네. 이런 데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거주 유도나 도시기능 유도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사람이 점점 살지 않게 되고 소멸되고 공동화될 거기 때문에 그럼 물류 거점도 그쪽에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겠네요. 예, 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역이 완전 소멸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 지역을 제가 표현했을 때 네. 거래 절벽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 결국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누가 완전히 온전히 이 땅 제가 사겠습니다라는 수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셔서 오해일 수 있는 발언을 제가 잘 잡아드리면 네. 물류는 그 살아난다고 했으니 그러면 물류 창고 같은 것들은 누가 매매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임대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왜 사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결국 거주 유도 지역이 아닌 곳은 오히려 어떤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매가 아닌 임대 형태로 부동산의 거래가 전개되고 있는 비율이 높아졌다. 그럼 지금 당장은 어쨌든 제가 장기화를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당장은 그런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오히려 매매 시장은 줄고 임대 시장은 조금 활성화되는 듯한 모습도 보일 수 있겠어요. 정답입니다. 예. 뭐 청약 같은 것들은 당연히 안 없을 되는 거고요. 거고요. 아, 그러고 이제 이 그 소멸 지역 먼저 네네,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1부에서는 소멸 지역 중심으로 얘기하고 2부는 그럼 거주 유도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그럼 소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진짜 국민을 버리다시피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아마 화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거주 유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소멸 지역으로 명명하지 않아요. 그냥 거주 유도 지역입니다라고만 표현을 하지. 거주도 지역이 예. 아닌 지역 뭐 이렇게요. 네, 그렇게만 말하지. 여긴 소멸을 놔두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국민들 반발이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벌써 말도 조심스럽게 거주를 유도한다. 그런 지역만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위해서는 뭘 하냐면 네트워크를 중요시한다라고 표현을 해놔요.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거기에서만 온전히 살 수가 없으니 거주 유도 지역을 상시 왔다 갔다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병원도 갔다 와야 되고 약국도 가야 되고 대형 쇼핑몰도 거기 잠깐 갔다 와야 되고 하다 보니 교통망과 도로망 그리고 철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선 운용을 어떻게 해드릴지에 대해서 완전히 재편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 버스 회사라든가 민간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뭐 택시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사람들이 거주 유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장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손님 없어지는데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콜 불러도 거기 갔다가 빈 차로 와야 되는데 됐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 공공 쪽에서 마지막까지 살겠다는 분들을 위한 네트워크, 즉 교통망을 어떻게 구비해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일본의 지금 현주소다. 이렇게 고민이 말씀드립니다. 많겠네요. 예. 인구 감소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요즘 뭐 반등할 기세는 잘 안 보이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까지 일본의 상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
점점 소멸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예, 이 도심의 스폰지화 현상 이건 뭡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일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논의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느 그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시장이나 그 도지사가 네. 거주 유도 지역을 제가 선포해서 이쪽만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청사 앞에 장사진을 이루면서 시위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저도 저래도 야 이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동네가 거주 유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이거는 정말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폰지 현상인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화해서 널찍하게 뭔가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도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도시 많아요. 한때 50만 도시였는데 이제 10만도 안 된다. 벌써 있어요. 조만간 5만 가까이로 내려앉는다. 이런 데가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청년들이나 그 신혼부부를 이렇게 끌어오기 위한 뭐 보조금 이런 정책들 막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50만 명 도시로는 못 가거든요. 네. 그러니 도시가 지금 형태대로 행정구역을 그대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스폰지처럼 중간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아, 예. 여기서 구멍이라는 건 공실, 버려진 집, 네. 버려진 건물, 건축하다가 그냥 중단한 건물들 이런 게 도시 곳곳에 뭐 한 블럭에도 몇 개씩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떻게 됐느냐? 와 정말 위험천만해진 거예요. 일본은 또 태풍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 관리를 안 하던 그 외장재나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가서 사람이 거기에 뭐 맞아가지고 죽었다라든가 갑자기 뭐가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쳤다라든가 이게 계속 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집이 또 누구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어떤 관공서의 공무원이 거기 들어가서 함부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치운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이게 사유재산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중, 3중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다른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 다른 형태의 또 대책도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거주 유도 지역에 살고 그렇게 지정됐던 곳에 유도 지역이 되기 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는 이 동네는 그래도 지방 소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끝까지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뭐 앞집 아줌마도 간판에 날려와서 크게 다치고 했더니 난 이제 그냥 도쿄로 가겠습니다. 우리 큰아들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되니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된다라는 걸 인식했고요. 예. 그 지자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잠정 합의까지 온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렇죠. 그걸 일본에서는 스폰지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멍이 뚫렸다. 공동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그러면 거주 유도 지역을 정하고 저쪽에 광역화해서 듬성듬성 사신 분들에게 네. 이쪽 빈집 저희가 청소도 해드리고 정비도 해드릴 테니 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도 지방이 소멸되는 걸 그냥 방치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에요. 이 거주 유도 지역만큼은 어떻게든 컴팩트 시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컴팩트 시티요. 예, 압축 도시로 네. 여기만큼은 또 잘 살 수 있는 거점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거기 지역에 뭔가 어느 민간 부분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특례를 줍니다. 네. 용적률을 더 올려준다든가 건축 용도를 원래 이쪽은 준주거지로 상업지처럼 이용을 못하는데 아닙니다. 여긴 저희가 허용해 드릴게요 하면서 어떻게든 지목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지방 거점 도시 이쪽을 키우려고 하는 뭐 이런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비슷한 예. 건가요?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주 유도 도시를 만들게 된 배경이 또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게 스폰지 효과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비계되는 아까 A구, B구로 나눠서 거주 유도 지역과 도시기능 유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뭐 그렇게 어쨌든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그냥 완전 공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점점 갈수록. 언젠가는 그렇게 예.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걸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최근 앞으로 20년 동안 20% 이상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 결국
국가가 국토의 일정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냥 활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다시 좋게 표현하면 자연으로 돌려주자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에서도 지금 친환경 거점 도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인구가 줄더라도 새로 짓는 도시들은 녹색 도시, 탄소 제로 도시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 또 뭔가 필요하냐면 그 압축 도시 바로 옆에 외곽에 뭐 태양광 설비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걸 대규모 단지로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서 전력을 수급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소 인프라망을 통해서 전력을 수급받는다든가 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용도로 또 유유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상 국가가 그냥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휴지가 오히려 필요하게 될 테니까 네. 이런 소멸해가는 곳은 이제 유휴지로 활용할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살릴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솔직히 살려보려고 네. 그 전 과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살려보려고 했다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광역화를 중간에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너무 분절되어 있으니 네. 이게 뭐 중복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또 이런 부서가 있고 저기도 부서가 있고 네. 그러니 다 합치자. 그래서 초광역권을 설정하는 걸 중간에 시도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다 모여 살자. 이게 너무 폭력적일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아직도 저는 이게 이걸 결국 가버릴 수밖에 없었나 이런 그런 의구심이 저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냥 광역화해 보자 하는데 그 광역화한 뒤에 행태들을 좀 보면요. 네. 아주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계속 남겨주려고 이거를 계속 거기 살도록 유도하려는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뭘 체계적으로 신경 쓴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광역화하겠다는 그 네이밍만,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네. 뭘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그렇죠. 않았다. 거기 다시 사람이 오도록 한다든지 새로운 삶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계속 다른데 못 가게 살게끔 그냥 희망 고문. 그냥 여기서 뭐 한다며 그럼 또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어? 그냥 여기 있어 보자. 사람은 살던 동네 계속 살고 싶은 관성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실제 줄어가고 있는 국가에서는 허구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그렇죠.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충청권. 맞아요. 예, 메가시티 같은 느낌으로 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성공하면 베스트죠. 음. 우리 오승훈 아나운서께서 걱정하셨던 아니 살릴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국은 일본은 못했지만 한국은 찾은 거니까요. 네, 왜 살리지는 못하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에 집중해서 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중요한 얘기 또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대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그 국회 공청회나 이런 일본 사례를 발표를 하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아니 그러면 다 제일 비용 효율적인 거면 서울과 수도권에 다 몰려 살죠 뭐 그러면서 그 나머지 다 비우고 그러면 국가 예산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화나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사실 어느 국가 공무원도 그걸 원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한 나라가 온전히 국가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입지 의존적인 산업군을 다 유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입지 의존적인 산업군이라고 하면 어떤 입지를 갖춰야지만 거기에서만 그 비즈니스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해운물류, 항만, 네. 임업, 수산업, 농업, 산림, 광업 이건 다 입지에 의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면 국가 예산 걱정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살라. 그럼 강원도에서 있는 광업이라든가 뭐 임업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지라는 얘기냐? 안 예. 되잖아요. 네. 전량 수입해 오면 그게 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해당 거점 지역에서 국가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일부 사람이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쾌적하게 살아야지만 그렇죠. 그 산업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도 국가도 서울 수도권에만 몰려 사는 걸 절대 희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벙벙하게 다 흩어져 사는 건 또 이건 또 지금 현실상 불가능해 보이니 효율이 떨어진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역 거점 압축 도시를 만들어서 그거는 어떻게든 명품 압축 도시로 육성해 보자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의 사례인 거고 예. 우리는 일본이 그렇게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바로 글로 가봅시다는 아닌 것 같고요. 충청권이든 부울경이든 어디서든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게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거주 유도 지역과 도시기능 유도 지역에는 선택을 하고 집중을 시킨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들은 어차피 인구 소멸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필요할 수밖에 없군요.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태백시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전국 단위에서 시, 군 단위 중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통계에서는 거의 40%에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두 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도 분명 국가로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네. 어떤 새로운 어떤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당연히 찾아봐야 되고 그게 정말 달성되지 못하면 네. 그 태백시 또는 태백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뭔가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뭔지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락 추세인 건가요? 그러면 그런 지역이 많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일본을 사례를 가지고 오늘 그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일본은 거주 유도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집값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아까 거주 유도 지역이 아닌 곳은 우리가 집값을 얘기했지만 예. 거주 유도 지역은 그런 국가가 신경 써준 거니까 네. 올랐습니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도쿄 뭐 이런 대도시가 아닌 지역 그렇죠. 소도시 중에서 거점 유도 지역으로 선정된 곳. 예, 예. 예를 들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신 분들에게 참 송구합니다만 태백시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은 분명하니 네. 거기를 거주 유도 지역으로 국가가 선정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거기가 그러면 거주 유도 지역이 되면 그 동네 집값, 상가, 오피스 뭐 이런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일단 네. 반등한 지역도 일본엔 있어요. 그 지역은 다시 집값이 오르는 거죠. 예. 그런데 거주 유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본은 떨어지는 걸 막았다가 가장 대부분의 흐름이었고요. 그렇죠. 예. 네. 다른 데는 거주 유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이 아주 천천히 하락하는 지역들이 또 많아요. 인구 감소는 뭐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네. 거주 유도 지역 내에 네. 개별 물건을 보면 이게 온도 차이가 꽤 커요. 뭐 상당히 오르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 바로 들리는데요. 그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방금 뭐 광업이니 임업이니 수산업이니 뭐 이런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네. 일본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제조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경쟁력이 아주 탄탄하진 않지만 네. 어느 일본의 조그만 현에 큰 플랜트 공장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제조 기능을 한 20년째 하고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 이 공장 문을 닫기에는 꽤 쓸만한 설비 투자를 아직 해놓은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한 20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한 20년 가동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근처에 나름대로 견실한 일자리가 아직 있긴 있는 거고 그 근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청년들도 거기에 가서 또 다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네.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 유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우리나라 그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가 거기에 큰 아파트 단지 거기서 지을까요? 안 짓겠죠. 웬만하면 수도권은 짓고 그렇죠. 싶겠죠. 서울에 짓고 싶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완판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 거긴 가능하면 신규 대규모 단지라든가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신축 맨션. 일본은 아파트가 맨션이라고 부르니까요. 예. 그게 잘 안 건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축 맨션이 들어섰다. 네. 그러면 거기 꼭 살아야 될 사람들은 그 맨션 저 꼭 거기 사겠습니다. 저한테 파세요. 이런 수요가 엄청 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축 맨션은 가격이 희소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급등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또
급등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또 좋은 걸 지으면 잘 팔리기도 하네라고 해서 또 다른 걸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유도가 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있죠.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이래요. 본인들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시장 조사라는 작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장 조사 작업을 뭐 오사카나 나고야나 수도권, 도쿄권에 있는 것을 시장 조사했었을 때 들어가는 품과 이 군소 도시의 거주 유도 지역을 그 분석할 때 들어가는 품은 얼추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시간 다 써놓고 여기에서 분양 다 해봤자 백채다 거기에다 웬만하면 시간 투여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 분명 수요가 꽤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진행을 안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거주 유도 지역도 결국은 3대 일본의 대도시권처럼 육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 사실은 그쪽 지역의 신축 맨션은 사겠다는 사람이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희망의 영순위는 임대. 예. 어차피 여기는 언젠간 또 축소될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 집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라는 생각들이 더 만연해지다 보니 그냥 저 임대로 저한테 월세 제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월세는 제가 더 드릴게요. 이런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 거점 유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결국에는 인구 소멸 때문에 점점 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걸 뭐 U자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다가 뭔가 서울에서 적응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버거워서 고향으로 낙향을 했는데 고향도 거주 유도 지역이라서 왔는데 여기도 이제 살기에 적합하지 않네 하면 다시 3대 도시권으로 오는 그래서 U자를 그린다라고 해서 U자 모양도 일부 있고요. J자 모양도 있어요. J자는 뭐냐면 어떤 지역으로 거점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거기가 또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그 근처에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주 유도 지역 그쪽으로 살짝 옆으로만 이사하는 그걸 J라고 하죠.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J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기들을 해서 논문들이 주로 일본 학자들 그렇게 쓰더라고요. J자, U자. J자도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또 더 U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상황이 안 만들려고 일본도 정말 처절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저 집값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좋죠. 그래서 임대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주 유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임대 시장은 활발해진 거죠. 이제 매매는 줄고 청약도 주는데 임대는 활발해서 예전보다 오히려 이런 데도 있어요. 도쿄 월세 내는 거에 비슷한 수준으로 월세 내면서 사는 지역이 상업 도시들, 특히 일본의 견실한 뭐 자동차 회사 공장이 있거나 제철 공장이 있거나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거점 유도 도시들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 뭔가 나는 노후에 임대 소득으로 생활하시겠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계십니다. 거점 유도 지역에 뭐 주거지를 사서 그래서 임대는 당장은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가 오피스도 매매는 줄지만 거점 유도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옆에 있는 도시들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들은 상가가 없어졌을 거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도 일부는 또 생겼어요. 그래서 거주 유도 지역도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는 희비가 지금 많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일본이랑 다르지 않나? 뭐 인구 감소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변화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젊음을 저당 잡아서라도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다른 양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뭐 시사하는 점이 있을까? 오늘 이 주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너무 송구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도 일본처럼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는 100%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이고요. 대안도 또 우리가 말씀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걸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일본은
다다미 집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목조 건물이라고 네네. 하는 그런 집에 사는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대부분 아니라. 아파트잖아요.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요. 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일본은 사실 그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일찍부터 좀 높았죠. 그런데 우리는 1970년대만 하더라도 국민소득 1,000불하고 막 이랬던 나라였고 네. 80년대도 뭐 10,000불도 안 됐던 시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지어진 주택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일본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오죽 더 편차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선택했던 거는 그 중간에 물론 지역 거주 거점 도시로 선택한 건 아닌데 혁신 도시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죠. 예. 그래서 원래 그 해당 도시에 구시가지 말고 옆에 아니면 좀 약간 외곽에 혁신 도시라고 새로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그런 명분 아래 혁신 도시를 만들었는데 네. 그 혁신 도시의 외부에서 오는 사람으로 꽉 채운 게 아니라 결국 혁신 도시를 채운 건 누구였다? 원래 구시가지에 살던 사람들이 혁신 도시 새 아파트로 이전해 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구시가지의 스폰지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고민이 점점 심해진 거예요. 우리는 일본처럼 거주 유도 지역을 하려고 구시가지를 선정해버리면 그 구시가지에 상당히 많은 새로운 신축들이 들어가야 우리 국민소득에 맞아질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옆에 혁신도시라고 또 다른 걸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 혁신도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면 구시가지의 그 예전 터줏대감 그 지역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이원화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아예 네. 지방에서는 그 엄청나게 자기 평생 번 돈으로 내 집장만 한 그 지방에 부동산 가진 분들 그거 탕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임대 형태든 뭐든 형태든 간에 그 투자한 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슬슬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